보건행정 모의고사 시작할게요.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도 모의고사 하루에 4회분씩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까지 쭉 하면서는 거의 쉽네 라는 개념이 그 정도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무궁무진한데 사실 보건행정은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에도 약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건행정은 사실 막상 시험 보러 가면은 공중보건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나 조금 더 이제 긴 내용들을 많이 넣게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감안하면서 난이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문제는 시간 재면서 한 5분에서 많아도 한 7분 정도 안에는 무조건 내가 문제를 다 푼다 라고 생각하고 초 재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 제가 문제풀이 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푼 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쭉 볼게요. 1번부터 WHO의 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장 제2조에서 WHO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많거든요. 외우기도 되게 애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건 없구나 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공부하기에. 그래서 쭉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머지 내용들을 쭉 확인하면서 근데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초점으로 두면 좀 더 공부하기 쉬울 거고, 특히 WHO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WHO가 국제보건사업이나 국제보건에 대한 어떤 통제나 제재를 가거나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고 1번에 있는 지도적, 조정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고요. 전염병, 풍토병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해서 질병 퇴치를 위한 사업 장려하고 促진하는 거, 보건의료 및 보건이나 의료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기준 개선 촉진하는 것 정도 적당하고, WHO 기능에 장애나 재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장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있었던 내용들 교재에 여러분들 다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보건사업, 각 국의 요청이 있을 때 보건사업 강화를 위해서 원조하는 활동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문제에도 있는 전염병, 풍토병과 관련된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한 사업들 장려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양, 주택, 위생, 오락, 경제상, 노무상 조건, 환경, 위생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 촉진하는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국제보건과 관련된 조약이나 협정 맺는 것, 규칙 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보건 분야로 나눌 때 모자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 그래서 모성보건, 모자보건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정신보건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죠. 정신보건. 그 밖에 또 중요한 것들이 질병, 사인, 공중위생 업무에 대한 국제용어표 개정하는 거, 작성하는 거, 국제용어표라던가 진단 방법 표준화하는 거, 또 식품, 생물학적 제재, 약학적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발전, 확립, 향상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고요. 1번이 아닌 것은 1번이 아니라 4번이죠. 4번인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실게요. WHO에서 보건의료 자원 개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다. 그래서 WHO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개발할 때 우선 보건의료 자원에는 뭐가 있어요? 보건의료 자원은 보건의료 인력, 보건의료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기술이 있는데, 그럼 그 자원들을 개발하고 났을 때 잘 개발됐느냐, 이걸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준 요소, 개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형평성은 기준 요소로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는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양적 공급은 충분하냐, 질적 수준은 적절하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형평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분포라는 기준이 있어요. 형평성이 아니라 분포가 있고 효율성, 적합성, 계획에 대한 게 있죠. 자, 보통 양적 공급이라고 하면은 인구당 자원의 숫자.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가 몇 명이냐, 인구 10만 명당 뭐 병상 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질적 수준이라고 하면은 의료 인력의 기술, 지식 수준 또는 보건의료 시설의 규모, 기능, 적정 시설 구비 정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삶의 질, 건강 수준, 삶의 질 이런 부분도 지표로 보고 있고요. 분포라고 하면은 보건의료 자원이 지역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직종 간 분포는 적당한지 등을 볼 수가 있겠고, 효율성, 이 자원을 개발하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느냐, 또는 우리가 개발한 자원으로 얼만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을 보는 것이고, 적합성, 그 지역에 필요한 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개발이 됐느냐, 의료 필요에 얼마나 적합하게 자원이 개발됐느냐라는 개념. 계획이라고 하면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종류, 양,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양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느냐,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했느냐. 마지막 통합성이라고 하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획, 실행, 관리 이러한 개발 과정이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고, 3번 보건진료소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건진료소의 설치권자 누구죠? 보건진료소의 설치권자는 시장군수. 그렇죠. 우리 주로 보는 게 시장군수.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이래요. 이상한데? 그럼 잠깐 띄워놓고 보고. 보건진료소는 어느 법에?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특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아니네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소장이 되는 거고, 이 전담 공무원은 환자 이송에 대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번 확실히 아니죠. 그럼 2번을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요거는 어떤 조항 때문에 제가 이 보기를 굳이 이렇게 넣었냐면, 자,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은 시장 또는 군수예요. 기본적으로. 설치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그럼 설치권자 누구예요? 시장 군수인데, 도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 강서구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료 취약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도에 어느 군에 있는 무슨 리동 단위, 그러니까 좁은 데 있기 때문에 보통 구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시구 관할 구역에 도서 상간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시구 관할 도서 지역에 그 도서 지역에 해당하는 그 곳이 있다면 그 시구의 시장이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잘 없지만 뭐 그 행정기구상 그 시나 시라던가 또는 어디 구거나 어디 시인데 거기에 도서 지역이 있어서 보건진료소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그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도서 산간 지역, 도서 지역은 대부분 군수 관할 안에 그러니까 어느 군, 어느 읍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읍면 지역에 리동 단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통은 시장 군수예요. 근데 뭐 구청장이 들어가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문제 함정처럼 넣었던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으로 넣는 문제, 제가 이제 만드는 문제 유형 중에 이런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랑 군수인데 왜 구청장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확실한 게 있잖아요. 2번 보기. 지역보건법은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의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된다는 연습을 하시라고 드린 문제예요. 자, 이어서 비슷한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역보건행정조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 지역에 원래 보건진료소는
기준이 뭐예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 5,000년 미만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500명 미만인 지역에다가 설치하고자 한다라면 누구의 승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요건 제가 교재에서도 요거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요거죠. 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원래 기준은 뭐다? 인구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음에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한다. 자, 근데 다만 군수는 500명 미만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근데 그땐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설명이 1번이 되겠고요. 보건소 중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의 요건. 의료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은 뭐죠? 병원이라 하면 그쵸,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인데 병상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건의료원이라고 명하게 되죠.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의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보건소는 시군 구별로 한 개씩 설치하며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인적자원 관리 방식 중에서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역관주의는 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충성도나 공헌도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직에 임용하는 사람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임용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특성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행정의 비능률성 이런 거 초래할 수 있고요. 지도자가 정당의 유지, 당원의 통솔 이런 충성심 확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발달한 제도고,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향상된다. 이건 어때요? 왜 향상될까요? 그러면 실적주의는 어때요? 관료적 대응성,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실적주의에서는 어떨까요? 떨어져요. 근데 역관주의는 그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안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요구에, 왜냐면 선거에 의해서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요구에 대해서 관료적 대응성이 더 향상된다라는 거죠. 인사행정의 소극성, 경직성, 비능률성, 이건 어디에서? 자, 인사행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임용, 채용에 대한 게 아니라 인사 이동시키는 거.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인사 이동, 인사 행정이 소극적이고 경직되고 비능률성을 초래할 수 있대요. 어떤 제도의 설명으로 들어가면 맞을까요? 이거는 실적주의로 연결을 시키면 좀 더 맞겠죠. 그것까지 연결 못해도 여러분 1, 2, 3번, 4번이 답인 건 찾으셨죠? 다.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왔구나. 자, 역관주의는 이제 이렇게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에 따라 관직을 임용한다. 민주정치,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공직을 개방했다. 뭐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야지 공직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 정치적, 행정적 부패가 초래되는 게 단점이었죠.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선거로 공직자가 바뀌면 계속해서 주요 관직이 바뀌는 안정성, 일관성이 저해되는 게 문제다라고 했고, 자, 실적주의 보시면요. 실적주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개인의 능력, 자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하자. 그래서 능력주의, 자격주의라고 했는데 공직 임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오픈한 건 그래서 실적주의예요. 역관주의는 공직을 개방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뭐 세습하거나 아니면 왕이 그냥 정해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개방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모두에게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 요거를 마련한 거는 실적주의가 가지고 온 거죠. 실적주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신분 보장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럼 이 인사행정의 소극성, 경직성, 비능률성은 뭐죠? 바로 요거예요. 즉 실적주의 이후에 나온 게 뭐다? 직업공무원
직업공무원제도, 직업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의 기틀 위에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그 문제풀이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했던 게, 그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의 공직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의 공직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하는 거? 직무에 따라서 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 게 직위분류제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실적주의예요. 그럼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은 요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기 나빠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업무 특성에 맞게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사 배치, 인사 행정의 소극성, 경직성, 비능률성, 이리저리 보내기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이 실적주의랑 연관이 될 수 있는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얘네들인데,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같이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우선 그냥 실적주의랑 직업공무원제 두 개만 비교를 하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둘 다 능력에 따라서 뽑은 거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신분 보장하고,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달라요. 기본의 분류 자체를 얘는 계급제에 따라서, 직위분류제에 따라서, 그러면 계급제에 대한 특성을 직업공무원제가 가지게 되는 거고, 직위분류제에 대한 특성을 실적주의가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특성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조금 더 높이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보실게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 기준 및 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들어갔고요.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해당이 됐죠. 재정 정책은 아니었고요. 그 기관의 조직 인력의 관리 및 운영 해당이 됐었죠. 그 다음에 퇴원 환자 관리 체계는 아니죠. 그럼 가나라. 정답 1번이고, 자, 의료기관 평가제도도 최근 들어서 문제로 출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엔 가끔 나왔는데 조금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율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있어요. 여기서 평가를 하고 4가지 평가 영역, 기본 가치, 환자 진료 지원 체계, 성과 관리 체계를 영역으로 하면서, 자, 의료법에서 요거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라고 평가 항목으로 평가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 조직 인력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까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7번, 보건의료 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1차적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명확한 조직 목표 설정이 어렵다. 이거 어때요? 어때요, 이 설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1차적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한 조직 목표 설정이 어렵다.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남겨둘게요. 투입 요소를 이용하여 산출을 얻는 전환 과정이 복잡하다. 이건 확실히 틀렸네요. 다양한 전문 직종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의사에 의한 지휘 권한 체계와 일반 행정관리자에 의한 권한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3번, 4번은 맞는 것. 자, 1번과 2번이 남았어요. 그럼 뭘 답으로 골라야 돼요? 2번을 고르면 돼요. 자, 명확한 조직 목표 설정이 어렵다라는 거는 반대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병원은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가장 중요한 목적, 1차적 목적은 생명 건강에 대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교육에 대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요. 연구에 대한 거,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다양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 목표,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라고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약간 반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기 나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확실한 거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정답 2번이고요. 8번 리더십 연구에서 미시간 대학의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 관리 격차 보형 이런 거 다 뭐에 대한 거예요? 행태 모형 설명하고 있는 거죠. 미시간 대학의 연구는 뭘 기준으로 했어요? 리더의 행태가
직무 중심이냐 직원 중심이냐 양극단에 놓고 관찰을 했고 뭐가 더 생산성에 바람직하다. 직원 중심의 행태가 더 바람직하다.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나 관리격자 모형 다 뭐예요? 생산, 그러니까 뭐 관리, 생산에 대한 것에 집중하느냐, 인간 관계에 대한 것에 집중하느냐를 가지고 리더의 행동 중에서 뭐가 더 좋다. 그 생산적인 거, 인간관계, 배려적인 거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하던 모형들 다 행태 이론에 대한 설명들이죠. 정답 3번이고요. 9번.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조직 내의 개인과 집단이 직무를 보는 태도, 성향, 직무 수행 자세에 따라서 인간을 X인간과 Y인간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관리 전략 제시한 사람 누구예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X이론적 인간과 Y이론적 인간이 있다 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 전략을 해야 되고, 자, 현대인 같은 경우는 Y이론적 인간관에 대한 접근 전략이 더 좋다, 적합하다라고 했죠.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 이론, 그래서 미성숙, 성숙 이론에서 인간이 처음에 조직에 들어가면은 미성숙한 상태지만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룸은 무슨 이론이에요?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브룸의 기대 이론.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은 내용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브룸의 기대 이론. 그래서 어떤 요소를 본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그 성과가 어떤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성,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나의 만족도, 유의성이죠. 다음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그래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을 했던 게 허츠버그였죠. 정답은 1번. 10번. 도나비디언의 의료의 질 향상 접근 방법 중에서 구조, 과정, 결과 중 과정에 해당하는 건 자격증 인증제도, 구조, 의료기관 표준화 심사, 병원 표준화 심사, 구조, 신임제도 그 의료기관 신임제도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병원 표준화 심사, 의료기관 표준화 심사도 구조 평가고요. 의무기록조사, 메디컬 오딧, 과정이죠. 얘가 퇴원 후 회복률 조사하는 것, 결과 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 평가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시설, 여건 또는 인적, 물리적, 재정적 자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주로 보는 게 신임제도나 면허, 자격부여제도, 여기에 또 제가 같이 부연 설명으로 많이 드렸던 게 병원 표준화 심사가 있었죠. 요 신임제도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정평가라고 하면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의료 서비스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의료 이용도 조사, PRO, 의료 전문의들 상호 감시, 그 다음에 임상진료지침, 의료감사, 보수교육이나 전문가 표준검토기구. 그래서 보수교육이 여기에도 있지만 우리 그 기본서에 보면은 구조평가에도 설명 중에서 자격인정제도 이거 할 때 면허, 자격부여제도 거기에 보수평가라는 지문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구조평가에서 말하는 보수교육은 뭐냐면 그 면허증, 우리 의료기사라던가 또는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뭐 정지가 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과정평가에서 들어가는 보수교육, 그래서 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어넣는데 과정에 얘는 뭐 어떤 거 최신 의료기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보수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평가, 고객 만족, 진료 결과평가, 질병 이완율, 뭐 합병증 발생률, 만족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1번.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시도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자, 이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대요. 자, 시도나 시군구마다 이 위원회가 있는 건데, 그런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든 시도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겠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누가 됐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하게 돼요. 부단체장.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문제 나오면 법에 맞게 찾으면 돼요. 지역보건법인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 위원회에 위원장을 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위원회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심의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둬서 이 심의위원회는 요 내용들을 심의하는 거죠.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대한 것,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평가에 대한 것, 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에 필요한 사항들 등을 심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인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하게 돼요. 나머지 내용들 있고, 이거 지역보건법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정답은 3번이죠. 1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 보험급여관리였대요. 공단의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사업이라고 했고, 의료시설의 운영, 일산병원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비용 심사 누가 한다? 심평원이 한다? 그러면 맞는 것 가와 다죠. 그래서 공단의 업무들,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징수금 부과 징수하는 거, 보험 급여 관리하는 거. 자, 요 지문이 사실은 여기 나에 있는 문장이 원래 법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방 사업을 가입자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증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질병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양급여 실시 현황, 건강검진 결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거는 그대로죠. 그다음에 급여 비용 지급하는 거, 자산관리 운영, 의료시설 운영, 그리고 교육, 훈련, 홍보, 그 밖에 조사 연구 등등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 요 정도 공단에 대한 업무, 공단의 업무들 봤고요. 정답은 2번이죠. 다음 13번 의료 서비스 급여 제공 방법 중 직접 제공 방법이래요. 자, 직접 제공 방법이라는 건요. 급여를 줄 때, 그러니까 보장기관이 보장해주는 기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변이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래서 직접 제공 방법, 다른 말로 변이형이에요. 변이형. 그럼 어떻게 주로 NHS 시스템, 인두제 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있다라면은 이 NHS는 뭐예요? 정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있죠. 그럼 정부에게 세금을 냈어요. 그럼 정부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냥 의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공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직접 의료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나라 사회보험형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일산병원처럼 보험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공단 소속 의료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하면은 이 직접 제공형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HMO 건강유지기구도 마찬가지로 보험자,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아예 설립을 해야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내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다 변이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NHS를 S 제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주로 보장 형태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환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건 어때요? 이 설명은? 그러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환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는 뭘까요?
의료기관이 우선 상환제가 뭐예요? 우선 내가 돈 내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것, 상환받는 것, 돈을 돌려받는 것. 그럼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환제다?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우선은 내 비용 들여서 제공해주고 그거 청구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자지불제죠. 삼자지불제가 바로 이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환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미국의 HMO도 일부에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산병원도 이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죠. 14번 공공구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 내용 설명 옳지 않은 것.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이런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해서 최저 생계 유지하게 하는 것, 가장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자, 주택급여 있었어요? 주택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가 있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수급품 지급하는 게 바로 주거급여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주택이 아니라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이고,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보호하는 것, 자활급여, 자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장을 해주는 것.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같은 거 지급하는 것, 그다음 해산급여,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에 장제 조치하는 것, 자활급여까지 7가지의 급여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15번 30대 남성이 소화불량을 주호소로 병원을 방문했대요. 10년 이상 하루 두갑 흡연을 한 환자였으며 진찰한 의사가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얘는 우리 그 건강 모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 캐슬과 콥의 건강 관련 행태를 묻고 있는 건데, 우선 건강 행태는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질병 행태는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것, 나의 치료자를 찾는 행위였죠. 환자 역할 행위는 진단이 내려진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행위예요. 그럼 이건 뭐에 들어가요? 그렇죠. 건강 행태가 되는 거예요. 왜 건강 행태? 이 사람 소화불량으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화불량과 관련된 내용에 뭐가 있어. 소화불량으로 가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의사, 적절한 병원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질병 행태가 될 거고,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갔다가 뭐 위궤양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 역할 행태가 되겠죠. 근데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 소화불량과 전혀 관계없는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자,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니까 금연하세요. 뭐예요? 이 담배와 관련된 폐암 관련된 어떤 증상도 없고 진단을 받지도 않았지만 건강을 위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강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증상도 없고 뭐 진단도 당연히 증상이 없으니까 진단도 안 받았겠죠. 그럴 경우에 얘는 증상은 있지만 아직 진단은 안 받았어요. 얘는 증상이 있어서 진단도 받았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약간 꼬아둔 거예요. 꼰 거예요. 뭔가 헷갈리게 뭔가 병원에 갔는데 다른 증상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자, 16번 총체적 품질 관리 TQM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참여 과정을 통해 조직 단위와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할 생산 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설정한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MBO,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 활동하도록 하는 조직 혁신 기법 MBO에 대한 내용이고, 자, 고객 요구에 부응해서 품질 달성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의 업무에 적용하고 연대적 관리,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고,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기법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관리하고자 하는 기법, 바로 TQM에 대한 설명들이죠. 그래서 TQM이라고 하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목표예요.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아예 바꾸는 거죠. 개선하는 거죠. 미리미리 개선해서 품질을 더 높이겠다라는 것.
고객 중심, 포괄적인 고객 중심 관리 기법으로 TQM의 원칙, 고객 지향, 자, 고객을 지향하면서 체제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또 조직 구성원의 참여, 요 참여 강화 네 가지를 주요 핵심 원칙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고객 지향이라는 거 당연히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체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작업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고, 지속적인 개선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17번 보수지불 제도 중에서 총액 계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의료비 지불자 측과 공급자 측 간에 일정 기간 제공될 진료보수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총 의료비 억제가 가능하고 과잉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인 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비를 효율화시킬 수가 있겠고,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총액 계약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재정 규모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의 의료비를 지출할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보험 수입에 맞추어 의료비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고, 의료 서비스 가격만을 관리하고 서비스의 양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총액 계약제는 양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격만 관리하고 양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지불 제도 중에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는지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행위별 수가제 어때요? 행위별 수가제 처방을 얼마나 하든 그거에 대한 관리보다는 그냥 가격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적당하겠죠? 정답 4번. 18번 비영리 법인에서만 비용을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정 과목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죠. 자,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대신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 연구라던가 봉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생긴 비용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고유 목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 준비금으로 계산할 따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설명이고, 자 19번 연동기획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지? 연동기획이 뭐죠? 이거 심화 이론 할 때 들어갔나? 뜬금없기도 하고. 자, 연동기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획 유형 뭐뭐 봤었죠? 뭐 정책기획이냐, 전술기획, 전략기획이냐, 운영기획이냐, 또는 장기기획이냐, 중기기획이냐, 단기기획이냐 이렇게는 구분을 했는데, 고정성 여부에 따라서 고정기획이냐, 연동기획이냐. 그래서 고정기획은 뭐냐면은 그 기획을 통한 내용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기획 내용이에요. 연동기획은 작년에 했던 거에서 계속 연동돼서 오는 거예요. 이어 가는 거예요. 자, 매년 기획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기간도 계속해서 계속 동일한 기획을 유지해 나가는 게 연동 기획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면은 계획과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어도 그게 계획 기간 안에 다 끝나거나 그러진 않고 뭔가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이 결합된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인들이 그 정치가가 선거 공약에 대해서 선거 공약을 제시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기획이 연동기획이에요. 우리 지금 좀 있으면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막 선거할 때 정책 공약 보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 재개발을 뭐 추진하겠대. 그럼 이 사람 찍자. 또는 여기에 뭐 지하철역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대요. 또는 뭐 없던 뭔가 새로운 뭐를 도입해 여기 공원을 만들겠대요. 이런 것들 주로 선거 공약으로 많이 제시하죠. 연동기획은 근데 뭐예요? 작년에 전임자가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이어서 할게요. 정치가들이 공약으로 아주 싫어하겠죠. 나는 우리 없는 거 이런 거 딱 할 테니까 저 뽑아주세요. 그럼 우리 집값 오를 거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호하는 기획은 그냥
그래서 효과적이다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호소력이 약해요. 기존에 하던 거 바꾸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공약 등을 제시하는데 불리해요. 그래서 정치가가 선호하지 않는 기획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중주의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어때요? 점중주의 딱이죠. 작년에 했던 거 조금 바꾸고 좀 바꾸고 이런 것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 단용기획과 상용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단용기획은 어떤 특정 상황에 맞게, 그래서 요 목표 달성을 해서 하나의 기획인 거예요. 상용기획은 뭔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을 상용기획,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획, 또는 상용기획,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해요. 이거 말고 우리가 기간으로 봤을 때 또 장기, 중기, 단기도 있었고, 전략기획이냐 정책기획이냐 전략기획이냐 운영기획이냐로도 봤었고, 최고관리자가 수립하는 기획, 중간관리자가 수립하는 기획, 하위관리자가 수립하는 기획 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이 3번이 되겠고, 20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법 문제인데, 문제가 복잡하고 의사결정도 몇 차례 단계적으로 내려져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복잡한 문제 해결책을 찾을 때 각 대안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결정까지도 미리 종합해서 고려하도록 해준대요. 여기까지 봐선 잘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자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마디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마디를 결정마디라고 부르고, 자연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기회마디라고 부른다. 이거 디시전 트리.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정책 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노드, 결정 노드예요. 실내에서 할지 실외에서 할지, 어떤 사업을, 여긴 지금 아마 무슨 음악대회나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실내에서 할지 실외에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실내에서 할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안 올 때에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다 산출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결정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단계가 있는 거죠. 요거에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를 보는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한다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고요. 자, 간트 차트는 뭐예요? 그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이렇게 해서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 PERT, CPM 하면은 뭐예요?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얘의 세부 단위로 나눠서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산출해서 어떤 사업을 좀 더 단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도표식으로 작성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R, PEARL, 펄. 이거 뭐예요?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을까,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 이거 뭐냐면 펄 팩터라고 해서 BPR 기법 기억나요? BPR 기법? BPR에 어떤 요소 있었죠? A 더하기 E 곱하기 B, 거기다 C를 곱하는 것. 그래서 A는 문제의 크기, B는 그 문제의 심각성, C는 효과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BPR에서 OPR로 넘어갔던 거 기억나요? OPR.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 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서 이제 해드렸던 건데, 이 BPR에다가 BPR이 뭐였죠? 공식이 A 더하기 EB 곱하기 C를 하는 게 BPR 기법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D를 해요. D는 뭐냐? 요게 바로 펄 팩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나요. 그러면 이 D라는 건 뭘 가지고 보는 거냐? 그 사업을 정말 실현 가능한,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하면은 프로프라이어티, 그래서 업무의 적절성, 업무가 적절하냐. 자, E라고 하는 건 이코노믹,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그다음에 A는 수용 가능성이에요.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이고 R은 resources 그래서 충분한지 자원이 충분한지 그리고 L은 legality 적법성. 그래서 얘를 0점 또는 1점에서 곱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0점이 나오면 뭐예요? 사업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단이 안 될 때 보는 팩터가 바로 이거였죠. 여러분들 그 파트에선 기획 파트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BPR 기법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어쨌든 1번인 문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회 모의고사 풀어볼게요.